다 늙은 노인네가 무슨 이빨이 필요해? 그냥 틀리나 대충 맞춰드려. 100만 원이 땅 파면 나오는 줄 알아? 짜증 섞인 남편의 막말에 제 이성의 끈이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자기 엄마 위암 수술비 5천만 원은 당당하게 요구하더니 우리 엄마 임플란트 100만 원은 아깝다는 남편. 저는 감정 낭비 대신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걸 끊어버렸죠. 아내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던 찌질한 남자의 처절한 몰락이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침 7시 저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며 식탁 위에 놓은 휴대폰 화면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친정 엄마에게서 온 문자 한 통이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치과에서 어금니 2개를 더 빼야 한다고 임플란트를 해야 밥을 제대로 씹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엄마는 미안해서 어쩌냐며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고 그냥 죽이나 드시겠다고 문자 끝에 적어두셨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데 가슴이 쿡쿡 쑤시는 것 같았습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저는 한 달에 남편 강민우보다 서너 배는 좋게 벌고 있었고 시어머니 위암 수술비 5천만 원도 두말 없이 일시불로 결제해드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친정엄마 임플란트 비용 100만 원을 선뜻 혼자 내지 못하고 망설인 건 이런 일일수록 남편과 함께 의논하고 함께 부담해야 할 부부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옆에서 넥타이를 메고 있던 남편 강민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이번에 임플란트를 해야 한대. 100만 원 정도 든다는데 우리가 같이 보태드리면 어떨까? 강민우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 매듭을 툭툭 조이더니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뭐? 100만 원? 응, 나 혼자 내도 되는데 그래도 당신한테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강민우가 피식 웃더니 넥타이를 마저 조였습니다. 지아야, 너 제정신이야? 다 늙은 노인네한테 이빨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냥 틀리나 맞춰드리면 되지. 민우야,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100만 원이 땅 파면 나오는 돈이야? 늙으면 원래 다 그런 거야. 저는 들고 있던 국자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수술비 5천만 원은 당연한 거고 우리 엄마 100만 원은 아깝다니. 이게 사위라는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인가 싶더라고요. 강민우는 제 표정을 보지도 않고 구두를 구겨 신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 늦어. 그런 얘기는 퇴근하고 해. 그리고 제발 돈 얘기 좀 그만해. 머리 아프니까. 쾅 하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부엌에 서서 닫힌 현관문을 바라봤어요. 끓고 있던 된장국에서 거품이 넘쳐 흘러 가스레인지를 적시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닦을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잘 알겠어, 강민우. 저는 불을 끄고 조용히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명의자 윤재아입니다. 남편 강민우가 쓰고 있는 가족카드 3장 전부 지금 당장 정지시켜 주세요. 네, 군실 처리로 해주시면 됩니다. 상담원이 본인 확인 절차를 밟는 동안 저는 휴대폰 너머로 들리는 안내음을 들으며 손톱 끝을 매만졌어요.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차분해지더라고요. 카드 3장이 모두 정지되었다는 안내를 받고 나서 저는 곧바로 친정엄마가 다니시던 치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박순자 어머니 딸 윤지아입니다. 어머니 임플란트 시술 비용 지금 카드로 결제하고 싶어서요. 네, 일시불로 부탁드릴게요. 카드 승인 문자가 울리는 걸 확인하자마자 저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겨우 한 걸음 뗀 것뿐이었어요. 저는 옷장을 열어 강민우가 아끼는 명품 시계를 꺼냈습니다. 작년 생일에 제 카드로 긁어 제 손으로 채워준 시계였어요. 그 옆에 걸려있던 양복들, 구석에 세워진 골프채 가방까지 차례로 끌어냈습니다. 커다란 종량제 쓰레기 봉투 3장을 펼쳐 그의 짐을 차곡차곡 쑤셔 넣는데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저는 중고차 딜러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 거래처 대표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이라 입도 무겁고 일처리도 깔끔한 사람이었죠. 김 사장님, 저 윤지아예요. 제 명의로 된 그 흰색 세단 있잖아요.
지금 바로 처분해 주셨으면 해서요. 대표님, 갑자기 왜요? 저번에 새로 뽑으신 차 아닙니까? 남편이 타고 출근했어요. 회사 지하 주차장 지하 3층에 세워져 있을 거예요. 제가 예비키 지금 보내드릴 테니까 직접 가서 매매 단지로 탁송해 주세요. 아, 그렇게 급한 사정이 있으시구나. 알겠습니다. 매각 대금은 대표님 계좌로 바로 넣어 드릴게요. 네, 한 푼도 빠짐없이 제 계좌로만 넣어 주세요. 할부금도 제가 다 내고 있었으니까 서류에 잡음 없게 깔끔하게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예비키를 퀵서비스에 실어 보냈습니다. 제 이름으로 등록된 차, 제 돈으로 할부금을 내고 있던 차를 제가 처분하는데 누구에게 허락받을 일이 있겠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시어머니 수술비 5천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서 양식을 띄우고 이혼 소장의 양식도 함께 출력했어요. 프린터가 따뜻한 종이를 내뱉을 때마다 저는 그 종이를 한 장씩 손에 쥐고 가지런히 줄여서 거실 테이블 한가운데에 올려놓았습니다. 두 장의 서류가 나란히 놓이니 묘한 희열이 밀려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의미 있는 숫자는 다 빼고 제가 좋아하는 숫자들로만 조합해 새 비밀번호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강민우가 평소 같으면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었죠. 카드가 막혀 택시도 못 타고 차는 감쪽같이 사라져 있고 걸어서 집에 오면 현관문 비밀번호조차 바뀌어 있을 테니 얼마나 당황할까 생각하니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어요. 강민우, 네가 그렇게 무시하던 1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오늘 뼈저리게 느껴봐라.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가만히 두 손을 깍지 꼈어요. 심장이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현관문 밖에서 삑삑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연거푸 실패하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쿵쿵쿵. 거친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야, 윤지야, 문 열어. 비밀번호가 왜 안 열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만 있었어요. 숨소리가 거친 걸 보니 아마 지하철역에서부터 제법 뛰어왔나 봅니다. 저는 휴대폰 녹음 버튼을 꾹 눌러놓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강민우가 얼굴이 벌개진 채 성큼 들어오려다 저를 노려봤습니다. 와이셔츠가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이마에 들러붙어 있더라고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카드가 다 막혔다고 전화가 오질 않나? 차가 없어졌다질 않나? 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저는 대답 대신 거실 테이블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강민우가 휘적휘적 거실로 들어와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인 서류 두 장을 내려다봤어요. 한 장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서, 또 한 장은 이혼소장.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빠져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야? 보이는 그대로야. 당신 어머니 수술비 5천만 원 반환해. 그리고 이혼하자. 너 미쳤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저는 그가 내지르는 소리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현관 옆에 세워둔 종량제 쓰레기 봉투 3개를 가리켰어요. 강민우가 그제야 자기 옷가지와 시계, 골프채 가방이 쓰레기 봉투 안에 구겨 박혀 있다는 걸 보고 입을 쩍 벌리더라고요. 너 지금 내 옷을 쓰레기 봉투에 쑤셔 박은 거야? 너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정신은 오늘 아침에 번쩍 들었어. 우리 엄마 이빨이 무슨 필요가 있냐던 그 말 듣고 말이야. 그건 그냥 홧김에 한마디잖아. 너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환자복 차림의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현관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위층에 사시니까 강민우가 전화를 걸어 부른 모양이었죠. 야, 이 못된 년아. 네 년이 어디 가면 우리 아들한테 이따위 수작을 부려?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움켜쥐려고 팔을 뻗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한 발짝 옆으로 빼면서 휴대폰을 슬쩍 들어 올렸어요.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화면을 확인하면서요. 어머니, 환자복 차림으로 뛰어내려오실 정도 정성으로 수술비 5천만 원이나 갚아주세요. 뭐? 수술비? 그게 무슨 며느리 노릇하는 돈이야?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당연한 건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한 말씀 드리자면 어머니 아들이 오늘 우리 엄마 이빨 해드리는 100만 원 가지고 노인네 이빨이 무슨 필요냐고 쏘아붙이고 나갔어요.
시어머니가 잠깐 말문이 막히는 듯 하더니 금세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뭐, 네 친정어머니는 남이고 우리 민우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한테 어디 이딴 짓거리를 해? 엄마 진정해. 엄마 수술한 지 얼마 됐다고.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서를 집어들어 강민우의 가슴팍에 툭 밀어 넣었습니다. 강민우, 지금 이 자리에서 지장 찍어. 안 찍으면 내일 아침 당신 회사로 찾아갈 거야. 거기서 팀장부터 상무까지 싹 모아놓고 당신이 아내 카드로 호의호식한 이야기부터 장모 무시한 이야기까지 목청껏 소리 지를 거야. 야, 지아야, 그건 좀 심하잖아. 심하다고? 심한 건 내가 오늘 아침에 들은 말이었어. 저는 인주함을 열어 테이블 위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강민우는 시어머니와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이마에서 식은땀을 닦아내며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지아야, 우리 한 번만 더 얘기하자, 응? 지장 찍어. 강민우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엄지에 임주를 묻혀 서류 끝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시뻘건 지장이 종이에 선명하게 박히는 순간 저는 서류를 재빨리 챙겨 서랍에 넣고 자물쇠를 돌렸습니다. 그러자 강민우는 지장을 찍자마자 언제 기죽었느냐는 듯 태도가 돌변하더라고요. 좋아, 이혼하자. 대신 조건이 있어. 지금 사는 아파트 명의 나한테 넘겨. 그리고 쇼핑몰 지분 절반도 내 몫으로 정리해주고. 뭐라고? 내가 그동안 옆에서 정서적으로 받쳐줬으니까 네가 그렇게 돈을 벌었지. 내가 없었으면 네가 그 쇼핑몰 키울 수나 있었겠어? 그래, 우리 민우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파트도 지분도 당연히 반은 떼줘야지. 안 그러면 법정에서 끝까지 갈 줄 알아.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겁에 질려 지장을 찍던 남자가 태도가 이렇게 바뀌다니요. 법정에서 끝까지 가자고? 좋아. 대신 나도 당신들을 주거침입과 폭행 미수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저는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누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강민우와 시어머니가 동시에 움찔하더라고요. 야, 신고는 또 무슨 신고야? 집안일을 가지고. 엄마, 일단 가자. 오늘은 일단 나가고 내일 다시 얘기해. 강민우가 허겁지겁 쓰레기 봉투를 끌어안더니 시어머니의 팔을 잡고 현관 쪽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봉투 밖으로 골프채 손잡이가 삐죽 튀어나와 바닥을 끌고 가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하던지요. 현관문이 쾅 닫히고 나서야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머리는 이상하리만큼 맑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공동창업자인 수진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지아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수진아, 나 지금 강민우랑 이혼하기로 했어. 지장도 받았어. 뭐? 갑자기? 너 진짜 괜찮은 거야? 저는 오늘 아침부터 벌어진 일들을 차근차근 돌려줬어요. 카드 정지, 차량 탁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서, 그리고 강민우가 쇼핑몰 지분을 노리더라는 이야기까지요. 수진이가 한참을 말없이 듣고만 있다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아야, 사실 내가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는데 타이밍을 못 잡고 있었어. 뭔데? 편하게 얘기해. 지난주에 사무실 CCTV 확인하다가 이상한 장면을 봤어. 강민우가 혼자 사무실에 들어와서 내 책상 서랍을 뒤지고 있더라고. 법인 인감하고 주요 계약서 사본이 있는 서랍. 저는 휴대폰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언제라고? 지난주 수요일 밤 11시쯤. 근데 서랍이 잠겨 있어서 못 열고 그냥 나갔어. 내가 왠지 불안해서 영상 백업해뒀어. 수진아, 내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법무팀 불러. 강민우가 우리 쇼핑몰을 단순 위자료 생각하고 건드리는 게 아닌 것 같아. 알겠어. 나도 지금 기분이 영 좋지 않아. 더 큰 게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통화를 끊고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서서히 빛을 내고 있었어요. 강민우 그 남자가 단순히 지분반을 노린 게 아니라 훨씬 더 깊숙한 곳까지 손을 뻗고 있었다는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8시, 저는 쇼핑몰 사무실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법무팀 차 변호사와 수진이가 회의실에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대표님, 지금 막 확인했는데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편하게 말씀 주세요. 저희 메인 브랜드 상표권 말입니다.
어제 저녁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에 같은 상표가 접수된 기록이 있어요. 출원인 이름이 강민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회의실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쨍 하는 소리가 났어요. 이게 말이 돼? 남의 회사 브랜드를 자기 이름으로 출원해? 이거 엄연히 도둑질이잖아. 다행히 저희 쪽이 먼저 등록해둔 상표가 있어서 심사에서 걸리긴 할 겁니다. 하지만 시도 자체만으로도 형사상 문제 삼을 수가 있어요. 증거 자료 확실히 챙겨두세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한참 동안 천장만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제 회사 브랜드까지 훔쳐가려 했다는 사실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울렸습니다. 카드사에서 온 월간 명세서 알림이었어요. 저는 무심코 강민우가 쓰던 가족카드 사용 내역을 쭉 훑어봤습니다. 이게 뭐야? 특정 지역 이름이 반복적으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외곽의 모텔촌이 모여있는 동네였어요. 한 번도 아니고 매달 서너 번씩 같은 곳에서 결제가 찍혀 있더라고요. 거기다 모르는 여자 이름으로 된 고가의 가방과 향수 배송 기록까지. 제 돈으로 다른 여자한테 선물을 사다 바친 거였어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누르며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저 윤지아예요. 일 하나 맡기고 싶은데요. 대상은 제 남편이에요. 회사 출퇴근 동선하고 주말 행적까지 전부 찍어주세요. 사흘이면 될까요? 대표님, 그렇게 딱 잘라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미 감 잡으셨네요. 사흘이면 충분합니다. 사흘 뒤 오후 저는 흥신소에서 온 서류 봉투를 받아 사무실 책상에 펼쳤습니다. 두툼한 사진 뭉치가 쏟아져 나왔어요. 강민우가 회사 근처 카페에서 젊은 여자 손을 잡고 웃는 사진, 모텔로 들어가는 뒷모습 사진, 유명 백화점에서 여자에게 외제 가방을 건네는 사진, 앞거는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외제 스포츠카 키를 여자에게 넘겨주는 사진이었죠. 흥신소 사장이 첨부한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데 손끝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대상자 강민우는 회사 신입 후배 여직원과 약 1년간 내연 관계를 유지 중. 상간녀에게 월 리스료 200만 원짜리 외제 스포츠카 리스 계약 체결. 계약금 및 리스료는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에서 지출.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제가 밤낮 없이 일해서 번 돈이 남편의 은행 계좌를 거쳐 다른 여자의 외제차 리스료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니요. 수진이가 회의실 문을 빼꼼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아야, 얼굴이 왜 그렇게 창백해? 무슨 일이야? 저는 말없이 보고서를 수진이 쪽으로 밀어놓았어요. 수진이 사진을 한 장씩 넘겨보다가 세 번째 사진쯤에서 입을 틀어막더라고요. 야, 이거 강민우 맞지? 옆에 여자는 누구야? 자기 회사 신입 후배래. 1년 넘게 만났대. 리스해준 차까지 내 돈이고. 지아야, 너 지금 당장 회사로 쳐들어가자. 사무실 들어가서 머리채를 잡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지금 감정 따라 움직이면 다 망쳐. 저쪽에서 제 발로 무덤 파게 만들어야 돼. 그런데 그 결심이 무색하게도 저녁 무렵 거래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우가 자기 명의로 된 예금을 싹 빼서 상간녀 계좌로 이체한 기록이 있다고요. 주식 계좌 역시 전부 처분해서 현금화한 뒤 어딘가로 빼돌렸다는 거예요. 불륜 사실을 제가 눈치챘다는 걸 직감한 모양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엉뚱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돈에 눈이 멀어 암수술 받은 병든 시어머니를 한밤중에 길거리로 내쫓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친정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아야, 엄마 방금 시장에 다녀왔는데 말이다. 반찬 가게 아줌마가 나보고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고 혀를 차더라. 네가 시어머니를 길에 내놨다고 소문이 났다는구나. 엄마, 그거 다 거짓말이야. 내가 전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엄마는 절대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 엄마야, 너를 믿지. 근데 동네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엄마도 고개를 들고 다니기가 영 그렇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책상에 엎드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수진이가 사색이 된 얼굴로 제 방에 뛰어들어왔어요. 지아야, 큰일 났어. 기획팀 박대리 있잖아. 그 친구가 지난주에 우리 VIP 고객 데이터 전부 다운받아서 외장하드에 옮겨놓은 기록이 전산팀에 잡혔어. 박대리가 왜? 경쟁사 쪽 팀장이랑 주말에 만나는 일정까지 잡혀 있더래. 아무래도 넘기려는 것 같아. 저는 머리를 감싸주었어요. 상표권 도용, 재산은닉, 불륜, 헛소문, 이제는 내부 스파이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연달아 터지는 지뢰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쇼핑몰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다가 극심한 배통증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물컵이 바닥에 쓰러져 산산조각이 났는데 저는 치울 기력도 없어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수진이가 야근하다가 저를 발견해 응급실로 실어 날랐죠. 응급실 침대에 누운 제 팔에 수액 바늘이 꽂혔습니다. 천장에 하얀 형광등이 어른어른하게 보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성 위경련이에요. 며칠 사이에 큰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대답 대신 힘없이 웃기만 했어요. 웃음이 나는 게 아니라 웃어야 눈물이 안 나올 것 같았어요.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레 열리더니 낯익은 얼굴이 빼꼼 들어왔습니다. 우리 쇼핑몰의 오랜 VIP 고객인 민 여사님이었습니다. 지난해 남편분과 사별하신 후 힘든 시기를 보내실 때 제가 몇 번 따뜻하게 챙겨드린 적이 있는 분이었죠. 윤 대표, 소식 듣고 달려왔어요. 얼굴이 어쩜 이렇게 상했어? 여사님,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런 소리 말고 내가 한 가지 들을 게 있어서 왔어요. 민 여사가 손가방을 뒤적이더니 작은 명함 한 장을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명함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름 세 글자가 적혀 있더라고요. 서태건 변호사. 내 조카가 작년에 이 선생 도움으로 지옥 같던 시댁에서 빠져나왔어요. 승률이 99%고 독종 중에 독종이래요. 윤 대표, 이분 꼭 한번 만나봐. 저는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에 비친 그 이름 세 글자가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태어난 다음날 오후, 저는 서태건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 꼭대기층에 자리 잡은 사무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긴 복도를 걸어갔는데 구두 소리만 또박또박 울리더라고요. 비서가 안내해준 방문을 열자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던 한 남자가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흔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윤지아 대표님 맞으시죠? 앉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민 여사님 소개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 들고 온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흥신소사진, 카드 사용 내역, 상표권 출원 서류 사본, 내부 스파이 관련 전산 기록까지 모조리 꺼내놓았습니다. 서류 뭉치가 테이블 위에 산처럼 쌓이자 서태곤 변호사가 팔짱을 낀 채 한 장씩 넘겨보기 시작했어요. 표정의 변화가 거의 없는 사람이었지만 몇 분이 지나자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가더라고요.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정도 증거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은 저도 처음입니다. 보통 이혼 상담 오시는 분들은 심증만 갖고 오시거든요. 증거 수집부터 도와드려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는 한번 결심하면 뒤돌아보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서태건이 짧게 웃더니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죠. 강민우 씨는 지금 세 가지 카드를 동시에 노리고 있어요. 재산분할, 상표권 탈취, 그리고 내부 정보 빼돌리기. 이걸 한꺼번에 막으려면 저희도 동시다발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움직이실 생각이세요? 첫째, 오늘 중으로 강민우 씨하고 상간녀 계좌에 가압류하고 가처분 신청 넣겠습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부터 해야죠. 네, 그렇게 해주세요. 둘째, 내부 스파이 박대리 건은 역으로 이용하죠. 역으로요? 네,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서 박대리한테 흘려주는 겁니다. 박대리가 그 가짜 데이터를 경쟁사에 넘기러 가는 현장을 저희 쪽 사람들이 잡을 겁니다. 산업 스파이 현행범이죠. 저는 잠깐 말문이 막혔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간녀랑 강민우 씨가 같이 있는 결정적인 영상. 이거는 제가 직접 사람을 써서 확보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요즘 주말마다 제주도 풀빌라로 간다면서요? 그건 또 어떻게 하셨어요? 흥신소 보고서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대표님이 미처 못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은 서류 한번 훑었는데 제가 놓친 것까지 다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서태건 변호사님,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말씀하시죠. 강민우가 다시는 제 회사에도 제 친정에도 발끝 하나 들이지 못하게 해주세요. 저 두 사람이 평생 제 발밑에서 벌벌 떨도록 만들어 주세요.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다음 날부터 서태근 변호사가 짜놓은 시나리오가 하나씩 현실이 되기 시작했어요. 박 대리에게는 가짜 VIP 고객 명단과 신상품 원가표가 담긴 폴더가 조용히 흘러들어갔습니다. 박 대리는 자기가 대어를 낚았다고 착각했는지 그 주 토요일 저녁 경쟁사 팀장과 강남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8시 저는 수진이와 함께 사무실에서 통화로만 상황을 전해들었어요. 서태곤 변호사가 보낸 탐정팀이 호텔 커피숍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박 대리가 외장 하드를 건네는 순간 신호를 보냈습니다. 미리 연락하고 대기 중이던 경찰이 들이닥쳐 두 사람을 현장에서 검거했어요. 박 대리는 수갑을 차면서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눈치였고 탐정팀장이 전화로 전해주었습니다. 야, 박 대리 그 인간 얼굴 본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완전 넋이 나갔더래. 짐 챙길 생각도 못하고 그냥 끌려갔다던데. 사장 등에 칼 꽂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배우겠지. 거의 같은 시각에 서태건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강민호와 상간녀가 제주도 풀빌라에서 수영장을 오가며 찍힌 동영상 파일이 확보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거기에 강민호의 통장 사본을 추적하던 중 한 가지 더 이상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말까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서태건 변호사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이상한 정황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대표님이 결제하신 시어머니 병원비 5천만 원이죠? VIP 특실 비용까지 포함해서요. 그걸 실비보험사에 실제 본인이 지출한 것처럼 이중 청구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그 돈은 제가 낸 돈인데요? 시어머니 명의로 실비보험이 들어있더군요. 병원비 영수증을 본인이 낸 것처럼 꾸며서 수천만 원을 이미 돌려받으셨어요. 제 돈으로 병치료받고 제 돈으로 보험사 돈까지 챙겼단 말이에요? 네, 이건 명백한 보험 사기입니다. 고소장을 들이밀기만 해도 시어머니는 꼼짝 못할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꼭 쥔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환자복 차림으로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환자복 아래에서 저런 짓까지 하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 보험 사기건을 협상카드로 써서 시어머니 쪽에서 더 이상 남편 재산 은닉에 손대지 못하게 묶어두겠습니다. 이혼 재판 전에 상대 쪽 숨통을 조여놔야 해요. 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저는 이제 두 사람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차단할 거예요. 좋은 선택입니다. 지금부터는 대답해 주지 않는 침묵이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며칠 동안 강민호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어요. 제발 얘기 좀 하자. 내가 잘못했다는 문자에서 시작해 나중에는 너 그러다 후회한다. 쇼핑몰이 무사할 줄 아냐는 협박성 문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문자가 올 때마다 내용만 확인하고 휴대폰을 뒤집어 책상에 엎어놓았어요. 서태근 변호사 말대로 대답 없는 침묵이 가장 무서운 법이니까요. 한편 쇼핑몰 내부도 조금씩 정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박대리 사건 이후 저는 수진이와 함께 내부 직원들을 한 명씩 면담했어요. 오해가 쌓인 직원에게는 직접 사정을 설명해드리고 불안해하던 직원들에게는 회사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약속했어요. 지아야, 신기한 게 뭔 줄 알아? 흔들릴 줄 알았던 애들이 오히려 더 단단하게 뭉치더라. 어려울 때 같이 있어준 사람들이지. 내가 꼭 그만큼 갚아줄 거야. 그 주말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다음 시즌 신상품 샘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재판 날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있었어요. 창밖엔 따뜻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아 있었고 책상 위엔 서태건 변호사가 보내온 마지막 증거자료 목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록을 손끝으로 한번 쓸어내리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이혼 재판 당일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천천히 바라봤어요. 짙은 남색 정장, 깔끔한 올림머리, 옅은 붉은 립스틱까지. 오늘만큼은 어디에 내놓아도 기죽지 않을 모습이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말해주었어요. 법원 앞에서 서태건 변호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생각보다 편하게 잤어요. 오늘 끝나면 더 편하게 주무시게 될 거예요. 법정문이 열리고 저는 서태건 변호사와 함께 복도를 지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반대편 자리엔 강민우와 그쪽 변호사가 이미 앉아 있었어요. 강민우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한 달 사이에 볼이 쏙 꺼지고 눈알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자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강민우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은 아내 측의 일방적인 가출 종용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난 사건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카드를 무단 정지시키고 차량을 임의로 처분했으며 시어머니 병원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까지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숨을 골랐습니다. 서태건 변호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제출한 증거 자료를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태건이 법정 앞쪽의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를 띄웠습니다. 제주도 풀빌라에서 찍힌 강민우와 상간녀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건 합성이야. 재판장님, 저거 조작된 겁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원본 파일과 촬영시가 위치 정보 모두 변호인단이 공증받아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자료 띄워주세요. 화면이 바뀌자 강민우의 예금 계좌에서 상간녀 명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표로 떴습니다. 월 200만 원, 월 300만 원, 때로는 일시불로 1000만 원씩 1년 가까이 이어진 송금 내역이 촘촘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 돈의 출처는 모두 아내 윤지아 대표의 쇼핑몰 수익에서 나온 생활비입니다. 남편 강민우 씨는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상간녀 명의 차량 리스료와 선물 구입에 지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부부 공동재산의 영역이라 공동재산은 가정과 자녀를 위해 사용될 때 공동재산이라 부릅니다. 내연녀의 외제차 리스료로 흘러들어간 돈을 공동재산이라 부르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태건 변호사가 이번엔 상표권 출원 서류와 쇼핑몰 내부 스파이 사건 자료를 차례로 띄웠습니다. 강민우 씨는 이혼 소송 중에도 아내 회사 메인 브랜드 상표권을 자신의 명의로 무단 출원하려 시도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사주한 내부 직원을 통해 고객 데이터를 경쟁사로 유출시키려다 산업 스파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도 있습니다. 그건 내가 친 게 아니야. 박 대리가 혼자 한 거라고. 박 대리 휴대폰에서 강민우 씨와 주고받은 지시 메시지가 전부 복구되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지금 공개해드리죠. 강민우의 변호사가 강민우의 팔을 잡아 의자에 앉히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쪽 변호사의 표정이 무너져 내리는 게 훤히 보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시어머니 김 씨는 며느리가 결제한 병원비 5천만 원을 본인 명의 실비보험으로 이중 청구해 수천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 이는 엄연한 보험 사기로 별도 고발을 준비 중입니다. 방청석에서 짧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강민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서태건 변호사는 판사를 향해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아내 윤지아 대표는 결혼기간 내내 실질적인 가장이었습니다. 남편 강민우 씨는 가정 경제에 어떠한 기여한 것도 없었으며 쇼핑몰 운영에도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를 빼앗으려 했고 아내 돈으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성립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강민우 변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판사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휴정을 선언했어요. 15분 뒤 재개된 법정에서 강민우 측은 재산분할 청구를 전면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은닉자산과 시어머니 보험 사기건을 물고 늘어지자 버틸 재간이 없었던 거죠. 본 재판부는 원고 윤지아의 청구를 전부 인용합니다. 피고 강민우와 상간녀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총 2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강민우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5천만 원을 반환하라. 이혼은 피고 유책으로 성립한다. 망치 두드리는 소리가 법정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눈을 한번 감았다 떴어요. 긴장으로 뭉쳐있던 어깨가 한 번에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문을 나서는데
복도 한쪽에서 강민호가 비틀거리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아야,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강민호가 제 바지자락을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끔흘끔 우리 쪽을 쳐다봤어요. 저는 가만히 강민호를 내려다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아렸을 텐데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강민우, 네가 우리 엄마 이빨 100만 원을 아까워할 때 나는 이미 정리 끝냈어. 그건 내가 말을 잘못한 거야. 진짜 미안하다고 했잖아. 저는 천천히 제 바지자락을 잡은 강민우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해서 바지에 얼룩이 남았더라고요. 손 놔. 너랑 나는 법정에서 정리됐어. 앞으로 내 이름 입에 올리지 마. 그 옆에 휠체어를 타고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위암 초기 수술을 받은 지도 오래돼 이제 혼자 걸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은 동정표를 노렸는지 굳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더라고요. 저는 서태건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서태건이 봉투 하나를 꺼내 시어머니 무릎 위에 공손히 내려놓았어요. 어머님, 지난번 지장 찍으신 부당이득 반환 청구서 기반으로 강제집행 예고장입니다. 기한 내에 5천만 원 반환하지 않으시면 통장과 직기부터 차례로 압류 들어갑니다. 뭐? 압류? 야, 이년아. 네가 감히 시어머니를 압류시켜? 어머니, 제가 감히 시어머니 대접해드린 건 위암 수술비 5천만 원이 마지막이었어요. 앞으로는 채권자와 채무자로 만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더 악을 쓰려 했지만 서태건 변호사가 어깨를 살짝 감싸며 저를 복도 밖으로 이끌었어요. 등 뒤로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멀어지는데 그 소리가 전혀 제 귀에 박히지 않더라고요.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맑게 갠 하늘이 눈이 부실 만큼 파랬습니다. 오랜만에 짓눌려 있던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사무실로 돌아오니 수진이와 직원들이 제 책상 위에 작은 꽃다발을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늘이 도운 것처럼 그날 오후 4시에 오픈한 신상품 라인이 단 1시간 만에 전 물량이 완판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아야, 이거 봐. 서버가 터질 뻔했대. 1시간도 안 돼서 다 나갔어. 진짜? 세상에. 저는 웃다가 결국 책상에 엎드려 잠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원한 눈물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쇼핑몰 전 직원을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특별 보너스 봉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아갔고 박수와 함성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열어 대학병원 VIP 치과 예약 페이지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친정엄마 이름으로 전학 임플란트 시술과 전신 건강검진 일정을 잡았어요. 총 비용이 3천만 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주저없이 일시불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약 확인 문자가 오는 걸 보고 나서야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불빛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친정엄마에게 전화부터 드렸고 출근길엔 커피 한 잔을 여유롭게 들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쇼핑몰은 신상품 완판 여세를 몰아 매일 매출 신기록을 세웠고 직원들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어느 월요일 아침 수진이가 사색이 된 얼굴로 제 방에 들이닥쳤습니다. 지아야, 지금 바로 컴퓨터 켜봐.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수진이가 제 모니터 앞에 서서 어느 맘카페 게시글을 띄웠습니다. 화면 가득 제 쇼핑몰 이름이 박힌 글들이 도배되어 있더라고요. 땡땡 쇼핑몰, 제품 택가리 주의,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 대표 갑질 의혹. 제목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글들이었습니다. 저는 글을 하나씩 클릭해 들어가 봤어요. 교묘하게 조작된 불량 제품 사진, 뜯어진 라벨 안쪽에 중국어로 인쇄된 스티커 사진, 거기에 익명의 전 직원이라는 사람이 썼다는 장문의 갑질 폭로글까지 줄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수진아, 누가 이런 글을 모르겠어. 근데 새벽부터 사방에서 퍼지고 있어. 맘카페 한 군데가 아니라 대여섯 군데서 동시에 올라왔어. 인스타그램에도 번지고 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쇼핑몰 고객 게시판을 열어봤습니다. 몇 시간 사이에 수백 건의 항의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환불해달라, 불매하겠다. 대표가 사과하라.
실망했다는 글들이 쉴 새 없이 쌓이더라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협찬을 진행하던 유명 인플루언서 3명 중 한 명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대표님, 죄송한데 이번 협찬 건은 저희 쪽에서 접어야 할 것 같아요. 팬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요. 양해 부탁드려요. 전화가 끝나기 무섭게 다음 인플루언서에게 문자가 왔고, 곧이어 세 번째 인플루언서까지 줄줄이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어요. 점심때가 되자 이런저런 채널에 흩어져 있던 루머가 하나의 큰 불길로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일 매출은 오전 중에 이미 평소의 10분의 1로 주저앉았고, 오후가 되자 서버 접속은 오히려 한산을 짓더라고요. 지아야, 이거 단순 악플 수준이 아닌 것 같아. 누가 뒤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나도 그 생각이야. IP 주소 좀 뽑아달라고 전산팀에 요청해줘. 수진이가 전산팀에 연락하는 동안 저는 방에 홀로 남아 글들을 다시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문체가 어쩐지 낯설지 않더라고요. 어떤 글엔 기가 세서 남편 기를 죽이는 여자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글엔 병든 시어머니를 한겨울에 길에 내놓은 며느리라는 문구가 박혀 있더라고요. 그 말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서태곤 변호사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지금 저희 쇼핑몰에 악플 공작이 벌어지고 있어요. 글 안에 제 시댁에서만 쓰는 표현들이 섞여 있고요. 대표님, 침착하게 들으세요. 지금 바로 저희 쪽 보안팀 보내겠습니다. IP 로그 전부 체증하고 글 작성자들 관계까지 뽑아내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회사 앞에도 사람 좀 배치해 주세요. 왠지 온라인에서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요. 서태건 변호사의 예감이 맞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출근길 회사 건물 앞에 피켓을 든 중년 여자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피켓에는 갑질 대표 퇴출, 택가리 사기 대표 처벌하라는 문구가 써 있었어요. 저는 택시 안에서 그 광경을 보고 창밖 풍경이 빙글 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내려서 저를 대신해 그 여자들에게 다가갔어요. 아주머니, 여기는 사유지 앞이에요. 시위하시려면 경찰에 신고부터 하시고 오세요. 우리 같은 피해자들이 몇 명인 줄 알아? 당신들이 만든 옷 입고 다 피부병 났다고. 대표 나와. 수진이가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그 여자는 카메라를 들이대며 우리 직원들 얼굴을 찍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던 여직원 하나가 놀라서 울먹이며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올라와 한참 동안 창가에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시위자들의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날 저녁 디자인팀의 막내 직원이 조심스럽게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대표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편하게 얘기해. 어머니가 자꾸 회사 그만두라고 하세요. 동네에서 제가 다니는 회사가 사기 회사라고 소문났다고요. 저도 그래서 며칠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책상 아래로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네 마음 이해해. 시간을 좀 갖고 천천히 결정해도 돼. 내가 너한테 억지로 붙잡아 두진 않을 거야. 막내 직원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나가고 나자 저는 책상 위에 엎드려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는 한 달도 못 버틸 것 같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 주 내내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악플 화면이 자꾸 떠오르고 전화벨이 울리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외출도 못하고 누가 저를 알아볼까봐 모자를 눌러쓰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대인 기피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금요일 저녁 친정 엄마한테서 울먹이는 전화가 왔습니다. 지아야, 엄마 오늘 시장에서 넘어졌다. 엄마 어디야? 다친 데는 없어? 괜찮다. 근데 반찬 가게 앞에서 어떤 아줌마들이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는데 네 딸이 남을 등쳐먹고 산다고 그 돈으로 네 이빨도 해놓은 거 아니냐고 삿대질을 하더라.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다리가 풀려서 그만 주저앉아 버렸어. 저는 전화기를 꼭 쥐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친정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귀에 자꾸 맴돌았어요. 엄마, 내가 내일 갈게. 내가 엄마 모시고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자. 지아야, 엄마는 괜찮아. 엄마보다 네가 더 걱정이다. 너 요즘 얼마나 힘드니? 전화를 끊고 저는 사무실 불을 다 끄고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직원들은 벌써 다 퇴근한 뒤였고 형광등 하나만 간신히 켜둔 복도에 제 울음소리만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차라리 쇼핑몰을 접어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지방으로 이사가서 엄마랑 둘이 조용히 살까. 그런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차오르더라고요. 그때 제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저는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고개만 살짝 들었어요. 문 앞에 서태건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대표님, 수진 실장님이 전화로 상황을 알려주셨어요. 변호사님, 저 이제 너무 지쳤어요. 그냥 다 내려놓고 싶어요. 서태건이 책상 앞에 천천히 다가와 가방을 내려놓고 저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서 두툼한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대표님, 이걸 봐주세요. 저는 눈물을 훔치며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첫 장에 악성 게시글 IP 추적 결과라는 제목이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 보안팀이 체증한 자료입니다. 악성글 작성자 12명이 모두 전 남편 강민우, 시어머니 김씨, 상간녀, 그리고 상간녀 친구 9명의 휴대폰에서 나왔어요. 대포폰과 IP 우회 프로그램을 쓴 흔적까지 전부 잡아냈습니다. 전부 그쪽에서 나온 거예요? 네,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 내용까지 이미 확보했습니다. 거기서 대표님 험담과 허위사실 유포 지시가 오고 간 내용이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저는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밤새 뒤척이며 두려워했던 그림자가 결국엔 제가 이미 아는 얼굴들이었던 거예요. 대표님, 이번엔 법과 여론을 동시에 움직일 겁니다. 그들이 대표님을 묻으려 했던 방식 그대로 이제는 대표님이 그들을 묻으실 차례예요. 저는 천천히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책상 위에 흐트러져 있던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가지런히 모으는데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더라고요. 서태건 변호사가 다녀간 다음 날짜죠.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대본을 한 줄 한 줄 다시 읽었어요. 책상 위에 있는 노트북, 삼각대에 올린 카메라, 그리고 서태건 변호사가 준비해준 증거자료 폴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커피 두 잔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지아야, 진짜 라이브로 갈 거야? 녹화해서 편집한 걸로 올려도 되잖아. 아니, 라이브로 가야 돼. 편집본은 조작이라는 말이 꼭 따라붙으니까. 실시간으로 봐야 사람들이 믿어. 알겠어. 내가 옆방에서 채팅창 모니터링 할게. 악성 댓글 뜨면 바로 차단할 테니까 너는 카메라만 똑바로 보고 얘기해. 자정전과 저는 쇼핑몰 공식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동시에 켰습니다. 접속자 수가 순식간에 2만 명을 넘기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희 쇼핑몰 대표 윤지아입니다. 지난 한 달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의혹들에 대해 오늘 이 시간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1번 고르고 준비된 자료를 하나씩 화면에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원단 수입 면장 사본과 국내 봉제 공장 작업 현장 CCTV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저희 제품의 원단은 이탈리아와 일본에서 수입한 정품이고 봉제는 경기도 소재 공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중국산 소재를 택가리해서 판매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채팅창에 아 그런 거였어라는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갑질 의혹을 반박하는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현직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촬영한 지지 인터뷰 영상이었어요. 영상 속에서 디자인팀 실장부터 물류팀 막내까지 한 사람씩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직원은 출산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썼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직원은 가족이 아파 병원에 있을 때 대표님이 병원비를 조용히 보내주셨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채팅창에 이 정도면 루머 확정이네라는 글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지막 자료로 넘어갔어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그동안 누가 이런 루머를 만들어 퍼뜨렸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카카오톡 단체방 화면이 띄워졌어요. 참여자 이름은 가렸지만 법적 증거 채택을 위해 실명으로 확인된 자료라는 안내 문구가 하단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 단체방에는 한 남성, 그의 어머니, 내연녀, 그리고 내연녀의 지인들 9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 달간 이 방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대화가 한 줄씩 떠올랐습니다. 맘카페 글 오늘 2개씩 새로 올려라. 택가리 사진 올린 거 반응 좋으니까 내일도 같은 패턴으로 가자.
대표 개인 신상은 어느 정도 풀어야 이 바닥에서 못 일어날까? 채팅방이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이 대화에 참여한 남성은 저와 지난달 이혼한 전 남편 강민우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제가 수술비 5천만 원을 대드렸던 시어머니고요. 내연녀는 전 남편의 회사 신입 후배 여직원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전 남편은 제가 번 돈으로 1년 가까이 이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고 이 여성에게 외제차까지 리스해줬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결제해드린 병원비 5천만 원을 실비보험에 이중 청구해서 수천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혼 재판에서 완전히 패소한 뒤 앙심을 품고 제 회사를 무너뜨리려고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벌였습니다. 접속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다는 알림이 화면 한쪽에 깜빡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가지런히 모은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을 끝으로 이 일에 대해 더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저와 저희 회사 직원들을 위해 이 거짓을 만든 사람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끄고 나니까 수진이가 방문을 벌컥 열고 뛰어들어왔어요. 지아야, 지금 실시간 검색어 1위야. 사람들이 전 남편 신상 털기 시작했어. 그래? 그리고 아까 그 카카오톡 단체방 캡처본 벌써 여러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어. 누가 벌써 전 남편 회사 이름까지 알아냈더라고. 저는 소파에 기대 천장을 올려다 봤습니다. 몸은 녹초가 됐는데 가슴 한가운데가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다음날 아침부터 세상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확인한 포털 기사에는 여성 쇼핑몰 대표의 용기 있는 폭로라는 제목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쇼핑몰 팔로워가 50만 명이 늘었고 오전 10시에 접수된 신규 주문이 평소 하루치 매출의 5배를 넘겼어요. 반대로 전 남편 쪽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우가 다니던 회사 게시판엔 당장 해고하라는 글이 도배됐고 상간녀의 신상이 털리면서 그 여자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됐다가 아예 삭제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민우와 상간녀는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흥신소 사장이 제게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대표님, 상간녀 그 여자 오늘 오후에 친정부모가 회사 앞까지 찾아갔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회사 주차장에서 딸 뺨을 3대 연달아 갈기고 어머니가 울면서 딸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갔대요. 알고 봤더니 그 여자 강민우가 돈 많은 재벌 사회인 줄 알고 자기 부모한테 거짓말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창밖 하늘을 바라봤어요. 동정심 같은 건 티끌만큼도 일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 쪽 상황도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동네 시장과 상가 곳곳에 카카오톡 단체방 캡처본이 붙어 있었고 그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시어머니에게 삿대질을 하며 수군거렸어요. 시어머니가 며칠간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제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강민우가 어디서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집 앞으로 검은 양복 차림 사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드나들기 시작했대요. 일주일 뒤 서태건 변호사가 경찰서에서 돌아온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대표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까지 모두 송치됐습니다. 상간녀 친구들도 공범으로 전부 조사받았고요. 저쪽에서 선처 요청 같은 건 없었나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강민우가 3번, 시어머니가 2번, 상간녀 부모가 1번. 저는 그냥 통화 기록만 남기고 다 끊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민사도 최고액으로 가시죠. 이미 서류 준비해뒀어요. 손해배상 청구 총액은 15억으로 설계했습니다. 물론 저쪽에선 낼 돈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겁니다. 남은 평생 벌어서 갚게 되는 거니까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한참 바라봤어요. 강민우, 시어머니, 상간녀. 그 이름들이 나란히 적혀 있는 게 이제는 어떤 감정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류 위의 글자들일 뿐이었어요. 변호사님, 그 사람들 앞으로 저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찾아와도 절대 만나지 않을 거예요. 그럴 일도 없을 겁니다. 저희가 만든 벽은 쉽게 넘을 수 있는 벽이 아니거든요. 저는 서류에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오후 햇살이
사무실 가득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햇살 속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치과 예약 날짜가 다음 주 화요일이야. 내가 그날 아침에 모시러 갈게. 그래, 지아야. 우리 딸 목소리가 오늘은 한결 편안해 보여서 엄마가 다 살 것 같구나. 저는 웃음 섞인 목소리로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오랫동안 숨죽여 있던 제 삶이 이제야 제 박자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소송이 마무리되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 반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도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어요. 아플 사태 이후 쇼핑몰은 사이다 대표 브랜드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저희 쇼핑몰 제품을 산다는 게 하나의 응원 방식이 되었다고 말해 주었어요. 일일 매출은 이전의 3배를 가볍게 넘겼고 주문이 밀려드는 속도가 물류창고의 처리 속도를 앞질러 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수진이와 상의 끝에 회사를 강남의 단독 사옥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옥 이전 날 아침, 저는 직원들 앞에 서서 작은 봉투 하나씩을 직접 나누어 주었어요. 여러분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회사의 주주이기도 합니다. 지분 증서 꼭 잘 보관해 주세요. 물류팀 막내 직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정말이에요? 저 같은 막내까지요? 네가 막내라고 힘든 시기에 덜 힘들었던 건 아니잖아. 다 똑같이 버텨줬으니까 다 똑같이 나누는 거야. 막내 직원이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가 옆에서 박수를 치기 시작하자 다른 직원들도 따라 박수를 쳤어요. 홀 전체가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옥 이전 파티가 끝나고 며칠 뒤 저는 거래처 사장님을 통해 강민우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대표님, 강민우 씨 말씀입니다. 제 친척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며칠 전에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지병이 다시 도졌는데 수술비 감당이 안 된다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라는 소문이 동네에 쫙 퍼져 있답니다. 파산 신고까지 한 뒤라 대출도 안 되고 사채빚만 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짧게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가슴에 어떤 출렁임도 일지 않더라고요. 예전엔 그런 소식을 들으면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을 텐데 이제는 창밖 먼 건물을 바라보는 것과 다르지 않은 감정이었습니다. 상간녀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신상이 퍼진 탓에 번번이 면접에서 탈락했고 우울증으로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의 부모는 딸을 데리고 지방 친척집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런 소식들을 하나도 추가로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그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지워졌거든요. 사옥 이전 축하가 끝난 다음 주 화요일, 저는 친정엄마를 모시고 대학병원 VIP 치과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교수님이 모니터에 엄마 구강 사진을 띄워놓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어머님, 전학 임플란트 전 과정을 진행하시고 보철물은 가장 높은 등급으로 쓰시면 됩니다. 식사하시는데 전혀 불편 없게 해드릴게요. 선생님, 이게 다 얼마예요? 우리 딸한테 너무 부담되면 어쩌나. 따님 되시는 분이 전학 보철하고 전신 건강검진까지 한 번에 결제하셨습니다. 어머님은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히 치료만 받으시면 돼요. 친정엄마가 저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만난 거 많이 드셔. 알았지? 지아야, 엄마가 네 덕분에 새 이빨로 새 인생 사는구나.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주름진 엄마 손등이 제 손 안에서 가늘게 떨리는데 저도 덩달아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수술과 치료가 마무리되기까지 몇 주가 걸렸습니다. 엄마가 새해로 처음 갈비를 씹던 날, 우리는 집 앞 갈비집에서 소주 한 잔씩을 나눠 마셨어요. 지아야, 엄마가 갈비를 씹는데 이게 이렇게 맛있는 건 줄 처음 알았다. 그동안 다 찢어서 꿀떡꿀떡 삼키기만 했으니까. 엄마, 이제 매일 와서 드시자. 내가 매주 모시러 올게. 아휴, 우리 딸 고생시켜서 어쩌니. 엄마 고생시킨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음 달 저는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유럽 크루즈 여행을 엄마와 함께 떠났습니다. 배 안에서 엄마는 매일 저녁 드레스를 차려입고 만찬장을 구경 다니셨어요. 지중해 푸른 바다를 바라보던 어느 오후, 엄마는 댁 의자에 기대어 앉아 저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지아야, 엄마는 네가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꿋꿋이 서 있는 게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 않아. 엄마, 저도 저한테 이런 힘이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엄마 생각에는 말이다. 그 힘은 네가 엄마 편을 들어주려고 내놓는 힘인 것 같아.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바다에 부서지는 햇살을 한참 바라보다가 엄마 어깨에 살며시 기댔습니다. 지아야, 이제 너 자신을 위해서도 그 힘을 써야 해. 알겠지? 네, 엄마. 그럴게요. 여행에서 돌아온 뒤 저는 서태건 변호사와 정식으로 회사 법률 고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자리에서 서태건이 펜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대표님, 대표님, 이제 소송 들어갈 일 없는 조용한 고문 계약이라 조금 심심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심한 게 최고예요. 요란한 건 지난 1년으로 충분해요. 서태건이 짧게 웃었습니다. 늘 차갑게만 보이던 사람인데 그 순간 웃는 얼굴이 제법 따뜻해 보이더라고요. 그럼 앞으로는 이겨드릴 필요 없는 편안한 자리에서 뵙는 걸로 하죠. 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퇴근길에 저는 사옥 앞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분명 같은 얼굴인데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돈줄로 살았던 여자는 어디에도 없고 그 자리엔 제 이름 석자로 또렷하게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제 이름을 속으로 불러봤어요. 윤지야, 잘 버텼다. 수고했어. 유리창 속에 제가 옅게 웃어주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고쳐매고 환하게 불이 켜진 사옥 현관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내 돈으로 집안 살림을 책임지면서도 기죽어 지내야 했던 시간들, 내 부모보다 시부모가 먼저야 했던 그 수많은 날들, 그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윤지아가 끊어낸 것은 나쁜 남편 하나가 아니었어요. 자기를 깎아내리며 살아온 오랜 습관이었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한구석에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